제4장 로이드 씨와 나누었던 대화와 배 씨와 에보트 사이의 오간 이야기로 인해서 나는 건강해져야겠다는 의욕을 느낄 정도로 희망에 부풀었다. 변화가 머지않은 듯했다. 나는 말없이 그러나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일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이 지났다. 나의 건강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내가 그토록 생각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리드 부인은 항상 엄격한 눈으로 나를 살필 뿐 그의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앓고 난 이후로 그녀는 자기 자식들과 나 사이에 전보다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작은 방에서 나 혼자 잠자게 하고 혼자 식사하게 하고 나의 사촌들이 수시로 응접실에 드나드는 동안 나는 온종일 육아실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다. 하지만 나를 학교에 보낼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녀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나의 존재를 오래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확신했다. 전보다 자주 나에게로 향하는 그녀의 시선에 참을 수 없는 깊은 혐오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라이즈와 조지아나는 되도록 나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모양이었다. 조는 나를 볼 때마다 뺨을 불룩하게 하고는 입에서 혀를 내밀었고 한 번은 나를 때리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전부터 가져왔던 깊은 울분과 될 대로 되라는 반항심으로 흥분한 내가 당장 반격을 가하자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자기의 코를 뭉겼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고는 달아났다. 내가 주먹에 온 힘을 실어 그 얼굴의 툭 튀어나온 부분을 겨냥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행동 때문이든 나의 표정 때문이든 그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보니 이 기회에 진짜로 한 방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기 엄마 곁에 가 있었다. 막대 먹은 제이네어가 미친 고양이처럼 덤벼들었다고 징징거리며 고자질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소 거친 목소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존, 그 아이 얘기는 꺼내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애야. 너도 너희 동생들도 그 아이와 어울리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난간에 고개를 내밀고 냅다 소리쳤다. 걔네들이야말로 나랑 어울릴 자격이 없어요. 리드 부인은 살집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전에 없이 뻔뻔한 이 말을 듣고는 한 걸음에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러더니 회오리 바람처럼 육아실로 나를 밀어넣고 나를 침대 끝에 내리누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하루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한마디라고 하면 큰일 날 줄 알라고. 리드 외삼촌이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다. 나의 의지가 허락하지 않은 소리를 내 혀가 내버린 것 같았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멋대로 짓거려버린 것이다. 뭐야? 리드 부인이 숨죽여 말했다. 평소에는 그토록 차갑고 차분하던 그녀의 회색 눈에 두려움 같은 것이 스렸다. 그녀는 내 팔에서 손을 떼어내고 내가 사람의 아이인지 악마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듯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처지였다. 리드 외삼촌은 천국에 계셔서 당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죄다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하루 종일 나를 과도두고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건 그분들은 다 알아요. 리드 부인이 이내 정신을 차리더니 호되게 내 몸을 흔들고 나의 양쪽 뺨을 때리고 나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에서 나가버렸다. 그 뒤에 배 씨가 1시간 동안 훈계를 늘어놓으며 내가 사람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가장 고약하고 파렴치한 아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 말이 반쯤은 맞았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내 가슴에서는 나쁜 감정들만 솟구치고 있었으니까. 11월, 12월 그리고 1월의 반이 지나갔다. 게이츠 헤드에서는 평소처럼 축제 분위기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축하했다. 선물이 교환되고 만찬과 야회가 열렸다. 물론 나는 모든 즐거움에서 제외되었다. 날마다 일라이저와 조지아나가 차림새를 단장하며 얇은 모슬림 원피스에 주홍색 띠를 두르고 머리를 정성껏 둘둘 말고 나서 응접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느끼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 후에는 아래층에서 연주하는 피아노나 하프 소리, 집사와 하인이 이리저리 지나다니는 소리, 다과가 제공될 때 식기와 유리찬이 짤랑거리는 소리, 응접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잠깐씩 끊어져 들리는 대화 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지겨워지면 나는 청개 머리를 떠나 쓸쓸하고 조용한 육아실로 돌아갔다. 약간 슬프긴 했지만 비참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을 사람들 틈에 끼어 어울리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배씨가 기분 좋고 친절하기만 하다면 신사숙녀들이 가득한 방에서 리더 부인의 무시무시한 시선을 견디며 저녁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배씨와 조용히 지내는 게 훨씬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배씨는 어린 숙녀들의 옷을 입히자마자 활기 넘치는 부엌이나 가정부의 방을 떠났고 보통은 촛불도 같이 가져갔다. 그러면 나는 난로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어두운 방에 나 말고 다른 나쁜 무언가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무릎에 인형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깐북이 불이 우중충한 빨간색으로 약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매듭과 끈을 잡아당겨 서둘러 옷을 벗고는 주위와 어둠을 피해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침대에는 항상 내 인형을 가지고 들어갔다.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인지라 달리 애정을 쏟을 대상이 없었던 나는 조그만 허수아비처럼 초라하고 빛바랜 무생물을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일에서 그럭저럭 기쁨을 찾았다. 그 작은 장난감이 살아있고 감정이 있다고 얼마쯤 상상하며 내가 거기에 부었던 터무니없는 애정과 성실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당황스러운 기분이 든다. 그때는 잠옷으로 그걸 품어주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것이 거기에 안전하고 따뜻하게 누워있을 때면 나는 비교적 행복했고 인형도 행복하리라고 믿었다. 손님들이 떠나기를 기다리며 계단으로 올라오는 배씨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은 아주 길게 느껴졌다. 때로 그녀는 중간중간에 골무나 가위를 찾으러 올라왔고 어쩔 때는 저녁 끼니로 빵이나 치즈케이크 같은 걸 가져다 주러 와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침대에 앉아 있다가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2번 뽀뽀해주고 나서 잘 자요 제인양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게 너그러울 때의 배씨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착하고 예쁘고 친절한 사람이 됐다. 그녀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나를 거칠게 대하거나 야단치거나 심하게 부려먹지 않고 항상 이렇게 명량하고 상냥하게 대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배씨는 천성적으로 재주를 타고난 여자였던 것 같다. 뭐든지 척척 해내고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할 줄 알았으니까. 적어도 내가 육아실에서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로 판단하기에는 그랬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녀는 얼굴도 예쁘장했다. 검은 머리에 진한 눈동자, 곱디 고운 이목구비, 깨끗하고 좋은 피부를 지닌 날씬한 젊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성격이 조급하고 변덕스럽고 원칙이나 정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도 이런 여자를 나는 게이츠헤드 저택의 다른 누구보다 좋아했다. 1월 15일 아침 9시 즈음이었다. 배씨는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없었다. 내 사촌들은 아직 엄마에게 불려가지 않았다. 일라이즈는 자기 닭들에게 모이를 주러 가려고 따뜻한 정원용 코트를 입고 보닛을 쓰고 있었다. 그건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그녀는 가정부에게 계란을 팔아 돈을 모으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했다. 그녀는 장사꾼 기질과 강한 저축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계란과 닭만 파는 게 아니라 리드 부인이 큰딸의 화단에서 나오는 무엇이든 그녀가 팔고 싶어하면 죄다 사주라고 일러둔 정원사에게 화초뿌리나 씨앗, 끝꽂이용 가지들을 비싼 값에 팔아넘겼다. 상당한 이익이 생기기만 한다면 자기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팔았을 것이다. 처음에 그녀는 그렇게 번 돈을 헌금이나 머리 말 때 쓰는 낡은 종이에 싸서 희한한 구석구석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이런 비밀 장소가 가정부에게 발각되자 그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됐든지 50%에서 60%의 높은 이자를 받고 엄마에게 맡겨두기로 했다. 작은 공책에 정확히 액수를 기록하고는 분기마다 가차없이 그 이자를 걷어들였다. 조지아나는 거울 앞의 높다른 의자에 앉아 다락방 서랍에서 듬뿍 찾아낸 조화와 빛바랜 깃털들을 곱슬머리에 꽂아 넣으며 머리를 단장하고 있었다. 나는 배씨의 지시대로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내 침대를 정돈하고 있었다. 배씨는 나를 하녀 조수가 채용하기라도 한 것처럼 방 청소나 의자 먼지 트는 일 등을 예사로 시켰다. 이불을 정리하고 잠옷을 깨고 나서 창가 의자로 가서 거기에 널린 그림책과 인형의 집 세간을 정리하려 했지만 조지아나가 갑자기 자기 장난감을 그냥 놔두라고 하는 바람에 관로 속에 그 조그만 의자와 거울들, 앙증맞은 접시와 컵들은 그녀의 소유였으므로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 뒤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어서 창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유리창을 뒤덮은 서리꽃에 입김을 불어 모든 게 단단한 얼음의 세력에 들어가 미동 없이 굳어있는 마당이 드러날 만한 작은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그 창에서 문지기의 오두막과 마찻길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밖이 내다볼 정도로 은백색의 잎사귀 모양들을 녹여냈을 무렵
정문이 열리고 그리로 마차 한 대가 굴러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점점 가까워지는 마차를 나는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게이츠헤드 오는 마차는 많지만 내가 관심을 둘 만한 손님을 데려오는 마차는 하나도 없었다. 마차가 집 앞에서 멈추고 초인종이 크게 울리더니 손님이 안으로 사라졌다.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할 일 없는 나의 관심은 창가 담벼락에 달라붙은 헐벗은 벚나무 가지에서 배고파 지저귀는 울새에게로 옮겨갔다. 아침에 내가 먹다 남긴 빵과 우유가 탁자에 놓여 있었다. 그 빵을 조금 부스러뜨린 뒤 창턱에 부스러기를 올려주려고 창틀을 잡아당기는데 배시가 계단을 뛰어 올라와 육아실로 달려왔다. 제인 양, 앞치마 벗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세수했어요? 어떻게든 빵 부스러기를 새에게 주고 싶어서 나는 한 번 더 창틀을 잡아당겼다. 이내 창틀이 열렸다. 부스러기들을 창틀에 약간, 봄나무 가지에 약간 뿌리고 창을 닫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 막 청소를 끝냈어요. 하여튼 말썽이라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장난이라도 친 것처럼 얼굴이 빨갛잖아요. 창문은 왜 열었어요? 배시는 너무 급해서 설명을 들을 시간도 없는 듯 했다. 나 역시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세면대로 끌고 가더니 내 얼굴과 손에 아주 가차없이 하지만 다행히도 아주 간단하게 비누칠을 하고는 물로 헹구고 오리 거친 수건으로 닦았다. 뻣뻣한 솔로 내 머리를 빗겨주고 앞치마를 벗기고 계단 쪽으로 다급하게 끌고 간 뒤 거실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 당장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했다. 나는 누가 나를 부르는 건지 리드 부인이 거기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대신은 재빨리 나가버렸고 육아실 문은 닫혔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근 3개월 동안 리드 부인 앞에 불려간 적이 없었다. 너무 오래 육아실에서만 있었던 탓에 거실과 식당과 응접실은 내가 들어가기 겁나는 무서운 곳이 되어 있었다. 나는 텅 빈 복도에 서 있었다. 나는 거실 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멈춰섰다. 부당한 처벌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이 그 당시에 나를 얼마나 한심한 겁쟁이로 만들었든지. 육아실로 돌아가기도 무섭고 거실로 들어가기도 무서웠다. 불안하게 망설이며 10분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맹렬하게 울리는 거실의 종소리가 내 마음을 정해주었다. 들어가야 돼. 나를 보자고 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며 빡빡한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았다. 1, 2초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이 방에서 리드 외숙모 말고 누구를 보게 될까? 남자 아니면 여자? 손잡이가 돌아가고 문이 열린 뒤 공손히 절을 하고 들어가는 내 눈에 검은 기둥이 보였다. 적어도 처음에는 가늘고 곱고 검은 천을 걸친 형태가 러그 위에 꼿꼿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꼭대기의 엄격한 얼굴은 조각 가면 같았다. 기둥 위에 올려놓은 기둥머리처럼. 리드 부인은 평소처럼 난로가에 앉아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그 돌덩이 같은 이방인에게 나를 소개했다. 이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아이예요. 그는 남자였으니까 천천히 내가 서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덥수룩한 눈썹 아래 반짝이는 회색 눈으로 탐색하듯이 나를 뜯어보더니 낮은 저음으로 엄숙하게 말했다. 체구가 작군요. 나이가 몇이죠? 10살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윽고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름은 제인 에어입니다. 대답을 하고는 나는 위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주 키가 큰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 당시의 내가 아주 작았다는 점을 감안해야겠다. 이목구비는 큼직했고 그 생김새며 체구의 윤곽이 모두 엄격하고 깔끔했다. 그래 제인 에어, 너는 착한 아이니?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의 작은 세계에서는 모두들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리드 부인이 의미심장하게 머리를 흔들어 대답을 대신한 뒤에 곧바로 덧붙였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나을 거예요. 브로클러스티. 그거 참 유감이군요. 아이와 잠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그가 꼿꼿이 폈던 몸을 구부려 리드 부인의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이리 와라. 그가 말했다. 나는 러그를 가로질러 갔다. 그가 나를 자기 앞에 똑바로 세웠다. 내 얼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자리한 그의 얼굴이라니. 그 거대한 코하며 입은 또 어떻고 이는 또 얼마나 커다랗게 툭 튀어나왔던지. 못된 아이처럼 통탄스러운 건 없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특히 못된 여자아이는 나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니? 지옥으로 가요. 상투적인 답변이었다. 그럼 지옥은 뭐냐? 나한테 말해볼래? 불이 가득한 구덩이예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불타고 싶니?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찾아낸 대답은 변변치 않은 것이었다. 건강을 유지해서 안 죽으면 돼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지? 너보다 어린 아이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어. 엊그제만 해도 5살짜리 아이를 땅에 묻어야 했단다. 착한 애였지. 지금 그 아이의 영혼은 천국에 있어. 너가 이 세상에서 불려간다면 너에게 같은 말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그의 의심을 풀어줄 처지가 아니라서 나는 그저 러그에 놓인 두 개의 커다란 발에 시선을 내리고 어서 여기서 멀리 벗어나기를 바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너희 지극한 은인에게 폐 끼친 것을 뉘우치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한숨이기를 바란다. 은인 하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다들 리더 부인이 내 은인이래. 그렇다면 은인은 고약한 사람인 게 틀림없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니? 그가 나를 계속 신문했다. 네. 성경을 읽니? 가끔요. 즐겁게 읽니? 성경을 좋아하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창세기와 사무엘서, 출애굽기, 약간, 열왕기와 역대기, 욥기와 요나서의 일부분을 좋아해요. 시편도 좋아하겠지? 아니요? 아니야. 이런 놀라울 때가 있나? 내가 아는 아이 중에 너보다 나이도 어린데 시편 6편을 외우는 사내 아이도 있어. 생강 비스켓을 먹을래? 아니면 시편 한 절을 배울래? 하고 물으면 그 아이는 시편 한 절이요. 시편은 천사들이 노래해요. 저는 이 땅의 작은 천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그러면 그 아이는 신앙심에 대한 상으로 생강 비스켓 2개를 받게 돼. 시편은 재미없어요. 내가 얘기를 말했다. 그건 너의 마음이 사악하다는 증거다. 그런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돌로 같은 심장을 가져가시고 살아있는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물으려는데 리더 부인이 끼어들어 나들어 앉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녀가 직접 대화를 진행해 나갔다. 브로클 허스트 씨, 3주 전에 제가 편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은 제가 바라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이 아이를 로우드 학교에 받아주시어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엄하게 감독하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가장 못된 점인 사기적인 성향을 막아주신다면 저로서는 매우 기쁘겠어요. 내가 너 듣는 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인, 너가 브로콜 허스트 씨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다. 내가 리더 부인을 두려워하고 싫어한 것은 당연했다. 잔인한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게 그녀의 천성이었으니까. 그녀가 있는 곳에서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 듣고 그녀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나의 노력은 늘 거부당하고 이런 말들로 보답받았다. 낯선 사람 앞에서 받은 비난은 나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가 나를 들여보내기로 예정한 새로운 생활에서 이미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그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나의 앞길에 혐오와 잔인함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 브로크러스트 씨의 눈에 내가 교활하고 불쾌한 아이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나는 흐느낌을 억누르고 애쓰며 내 무력한 괴로움의 증거인 눈물을 서둘러 닦아냈다. 브로클 허스트 씨가 말했다. 남을 속이는 버릇은 아이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단점이죠. 그건 거짓말과 비슷하고 거짓말쟁이는 필시 불과 유황이 불타는 수렁에 던져집니다. 이 아이를 잘 감독하겠습니다. 리더 부인. 템플 선생과 이하 다른 교사들에게도 그리 일러두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인이 말을 이었다. 쓸모 있고 겸손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방학 기간에도 항상 학교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마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 로우드의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적절한 것이지요. 저 역시도 학생들이 그런 특성을 갖추는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세속적인 자만심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는데 바로 며칠 전에 내가 성공했다는 기쁜 증거들을 얻게 되었답니다. 나의 둘째 딸 어거스타가 제 엄마와 함께 학교에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러더군요. 아빠, 로우드 여자애들은 모두 조용하고 평범한 것 같아요. 귀 뒤로 빗어넘긴 머리, 긴 앞치마, 원피스 밖으로 작은 3대 주머니를 단 모습이 거의 가난한 집 아이들 같았어요. 게다가 비단 옷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나랑 엄마의 드레스를 쳐다보았어요. 브루클 허스트 씨가 대답했다. 제 마음에 꼭 들어요.
영국 어디를 뒤져봐도 제인 에어 같은 아이에게 그처럼 정확히 어울리는 체계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친애하는 브로클 허스트 씨, 저는 모든 면에 일관성 있고 모순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담, 그리스도인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가 일관성이죠. 로우드에서도 그 원칙이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박한 음식, 간편한 옷차림, 간소한 설비, 활동적이고 고된 습관, 시설과 학생들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로우드의 학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처지와 앞날에 맞게 교육받으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믿으셔도 됩니다, 마담. 이 아이는 고르고 고른 식물들을 키우는 그런 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 귀한 혜택에 대해 스스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브로클 허스트 씨, 솔직히 제게 주어진 책임이 점점 벅차게 느껴지고 있어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마담.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군요. 저는 1, 2주일 후에 브로클 허스트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각별한 친구인 부주교가 그전에는 나를 놓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템플 선생에게 신입생이 갈 거라고 알려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브로클 허스트 씨. 부인과 큰 따님 어거스타와 시어도와 브로튼 도리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죠. 얘야, 여기 어린이의 지침이라는 책이 있다. 기도하며 읽도록 해. 그 집과 속임수에 빠진 못된 아이, 마사 지혜의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설명 부분을 특히 유념해라. 브로클 허스트 씨는 표지가 있는 얇은 소책자를 내 손에 안겨주고 종을 울려 그의 마차를 불러 떠났다. 리드 부인과 나만 남았다. 말없이 몇 분이 지나갔다. 그녀는 바느질을 했고 나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시에 리드 부인은 36이나 7살쯤이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강인한 팔다리, 중간 정도의 키에 뚱뚱하지만 지나치게 살찌지 않은 건장한 체격이었다. 얼굴은 좀 크다 싶고 아래턱이 단단하게 발달되어 있었다. 이마는 납작하고 턱은 큼직하게 튀어나오고 입과 코가 제법 균형이 잡힌 얼굴이었다. 엷은 눈썹 아래 슬픔을 알지 못하는 눈이 빛났다. 피부색은 진하고 탁했으며 머리는 연한 황갈색이었다. 체질은 쇠종처럼 단단해서 질병이 절대 가까이 오지 못했다. 관리자로서도 꼼꼼하고 영리한 사람이라서 식솔과 소작용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만이 가끔 그녀의 권위에 도전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다. 옷도 잘 입고 멋진 의상을 돋보이게 해주는 풍채와 외양을 하고 있었다. 안락 의자에서 몇 미터 떨어진 낮은 의자에 앉아 나는 그녀의 몸을 관찰했다.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내 손에는 거짓말쟁이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소책자가 들려 있었다. 나에게 알맞은 경고가 담겨 있다고 했던가? 방금 일어난 일, 리드 부인이 브로클 허스트 씨에게 나에 관해 했던 말, 그들이 나눈 대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생생하게 쓰라리게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이 모든 말을 확실히 들었을 뿐 아니라 예리하게 느꼈다. 내 속에서는 적개심이 무럭무럭 커지고 있었다. 리드 부인이 바느질 감에서 시선을 들었다. 그녀의 눈이 나에게 닿더니 민첩하게 손가락 동작이 멈췄다. 나가, 육아실로 돌아가라. 그녀가 명령했다. 내 표정이나 다른 무언가에 비유가 거슬리는지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나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방을 가로질러 창 쪽의 그녀에게 다가갔다. 난 말해야 했다. 지독하게 짓밟혔으니 갚아주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갚아주지? 내가 무슨 말로 무슨 힘으로 이 상대에게 보복할 수 있을까? 나는 기력을 모아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라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존 리드 다음으로 당신이 싫어요. 거짓말쟁이에 대한 이 책은 당신의 딸 조지아나에게나 주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 아이지 내가 아니니까. 리드 부인의 손은 여전히 미동 없이 바느질감에 놓여 있었다. 얼음 같은 그녀의 눈이 냉랭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더 할 말 있니? 아이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을 상대하는 듯한 어조로 그녀가 물었다. 그 눈초리와 목소리가 내가 품고 있던 혐오감을 온통 뒤흔들었다. 걷잡을 수 없는 흥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부들거리며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내 피부치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살아있는 한 다시는 당신을 외숙모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당신을 보러 오지 않을 거고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정말 역겨운 인간이고 나한테 지극히 잔인하게 굴었다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니 제인이에요? 어떻게 감히 말하느냐고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당신은 내가 감정도 없고 사랑이나 친절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당신은 동정심도 없어요. 당신이 거칠고 난폭하게 그 붉은 방에 나를 밀어넣고 가두어버린 일을 잊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는데 숨이 막히도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숙모하고 외쳤는데도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내가 그런 벌을 받은 건 당신의 악랄한 아들이 이유 없이 날 두들겨 팼기 때문이죠. 나에게 물어보는 누구에게든지 이걸 정확하게 다 말해줄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착한 여자인 줄 알지만 당신은 못됐고 냉혹해요. 당신이야말로 사기꾼이에요. 말을 끝내기 전부터 나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묘한 자유와 승리감을 맛보았다. 나의 영혼은 부풀어 오르며 기뻐 날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져 뜻밖의 자유를 쟁취한 듯한 기분이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리더 부인은 기겁을 하고 있었다. 바느질 감이 그녀의 무릎에서 미끄러졌다. 그녀가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앞뒤로 몸을 흔들며 마치 울어버릴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제인, 넌 오해하고 있어. 왜 그러는 거니? 왜 그렇게 부들거리니? 물 좀 마실래? 아니요, 리더 부인. 다른 거 필요한 거 있니, 제인? 난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관두세요. 당신은 브로클 허스트 씨에게 내 성격이 못됐고 사기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나도 로우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겠어요. 제인, 너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아이들이 잘못은 고쳐줘야 하는 거야. 내가 목청 높여 과격하게 소리쳤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너의 성질이 격한 건 인정해야 돼. 제인, 이제 육아실로 돌아가. 자, 아가야, 좀 누워있으라. 나는 당신의 아가가 아니에요. 누워있지 못하겠어요. 당장 날 학교로 보내세요, 리더 부인. 여기 사는 건 지긋지긋해요. 정말로 얼른 보내야겠어. 리더 부인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자신의 바느질 감을 주워들고 급하게 그 방을 떠났다. 나는 거기에 혼자 남았다. 전장의 승리자로 내 생에 가장 힘겨운 싸움이었고 내가 얻은 최초의 승리였다. 브로클 허스트 씨가 써있던 그 러그 위에 잠시 서서 나는 정복자의 고독을 즐겼다. 처음에는 스르르 미소까지 터져 나올 정도로 우쭐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격렬한 쾌감은 흥분한 내 맥박의 진통이 진정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가라앉았다. 내가 한 것처럼 어른에게 떼들고 내가 쏟아낸 것처럼 분한 감정을 마구잡이로 쏟아낸 아이는 곧이어 고통스러운 후회와 싸늘한 무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강렬하게 번쩍이며 불타오르는 히스 언덕. 리더 부인을 비난하고 위협할 때의 내 기분이 정말 그랬다. 반시간의 침묵과 성찰을 통해 나는 내가 광기른 행동을 했음을, 또 미움받고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황량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후의 내 상태는 불이 사그라든 뒤에 검게 망가져버린 히스 언덕과 같았다. 내가 처음으로 맛본 복수의 맛이었다. 꿀꺽 삼킬 때는 향긋한 와인처럼 뜨끈하고 독특한 풍미를 풍기더니 그 뒷맛은 녹슨 쇠부치 맛이라서 마치 내 몸에 독이라도 주입된 느낌이었다. 이제는 기꺼이 리더 부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험으로 또 본능적으로 그래봤자 내가 그녀에게 이중으로 경멸당하여 물리쳐질 것이고 그로 인해 사나운 내 성질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사납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능력을 불러내고 싶었다. 침울한 분노보다 극악하지 않은 감정의 영양분을 찾고 싶었다. 나는 책 한 권을 아라비아의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의자에 앉아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평소에는 그렇게 매혹적이었던 그 페이지와 나 사이에서 생각들이 계속 헤엄쳐 다녔다. 나는 거실의 유리문을 열었다. 관목숲이 아주 고요했다. 햇빛이나 바람에서 부서지지 않는 검은 서리가 밖을 덮고 있었다. 원피스 자락으로 머리와 팔을 감싸고 적막한 숲을 거닐어 보려고 나갔다. 하지만 말없이 서 있는 수목과 떨어지는 전나무 열매, 가을의 얼어붙은 잔재, 지나는 바람에 휩쓸렸다가 이제 한 덩어리로 굳어버린 젓갈색 낙엽들에게는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정문의 길에 땅딸막한 풀들만이 창백하게 얼어있는 빈 들판을 바라보았다. 몹시 흐린 날이었다. 잔뜩 눈발이 선 우중충한 하늘이 모든 것을 내리덮었다. 하늘에서 가끔 눈송이가 떨어져 단단한 길과 회백색 풀밭에 녹지 않고 내려앉았다.
나는 너무나 처량하게 서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렸다.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갑자기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인 양 어디 있어요? 점심 먹으러 와요. 배씨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이 골칫덩어리 불렀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것에 비해 배씨의 존재는 사뭇 경쾌해 보였다. 평소처럼 그녀가 조금 언짢은 기분이었는데도 사실 리더 부인과 싸워 승리를 거둔 뒤라서 나는 아이를 돌보는 여자의 일시적인 노여움에 신경 쓸 기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젊고 가벼운 분위기에 젖어보고 싶었다. 두 팔로 배씨를 끌어안으며 내가 말했다. 배씨 혼내지 마. 평소에 내가 하던 행동보다 더 솔직하고 용감한 행동이었다. 웬일인지 그게 그녀를 기쁘게 한 모양이었다. 아무튼 이상한 아이라니까.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고독한 방랑자 같아. 어린 방랑자. 학교에 간다면서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쌍한 배씨를 두고 떠나는 게 하나도 안 섭섭해요. 배씨가 날 좋아하기나 하나? 항상 야단만 치면서. 조그만 아이가 너무 괴상하고 겁 많고 소심하니까 그렇죠. 좀 더 대담해져야 돼요. 뭐야, 더 많이 맞으라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지만 아가씨가 좀 구박을 받기는 하죠. 지난주에 우리 엄마가 나를 만나러 왔었는데 자기 자식이 아가씨 같은 처지에 있으면 마음이 아플 거라고 하더군요. 자, 들어가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어?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처량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아무튼 마님과 아가씨들과 존 도련님이 오늘 오후에 차 드시러 나갈 거니까 제인 양은 나랑 같이 차를 마셔요. 요리사에게 작은 케이크를 구워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아가씨 서랍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줘요. 곧짐을 싸야 하니까. 마님이 하루 이틀 내로 게이츠에 대해서 떠나보낼 생각이신가 봐요. 가져가고 싶은 장난감을 골라둬요. 배씨, 이제부터 내가 떠날 때까지 야단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응, 약속할게요. 하지만 아가씨도 착하게 굴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쩌다 내가 좀 매섭게 말해도 움찔거리지 말아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젠 익숙해져서 별로 무서울 것 같지도 않아. 조만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또 생기겠지? 아가씨가 누굴 두려워하면 그 사람도 아가씨를 싫어하게 돼요. 배씨처럼 나는 제인 양을 싫어하지 않아요. 다른 누구보다 아가씨를 좋아하는 걸요. 그런 표시 안 했잖아. 어머라 안팡져라. 말하는 게 아주 달라졌네요. 웬일로 이렇게 대담하고 배짱에서 졌어요? 얼마 있으면 나는 떠날 거고 게다가 리더 부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다가 나는 이 집의 대장에 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나랑 헤어지게 돼서 좋죠? 전혀 아니야, 배씨. 사실 지금으로서는 다소 유감스러워.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다소 어린 숙녀가 어쩜 이렇게 쌀쌀맞게 말할까? 지금 내가 키스해달라고 해도 다소 내키지 않는다고 안 해주겠군요. 기쁘게 키스해줄게. 고개 숙여봐. 배씨가 몸을 구부렸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나는 꽤 위로받은 기분으로 그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는 평화와 조화 속에서 지나갔다. 저녁에 배씨는 제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장 달콤한 노래를 몇 곡 불러주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은 한 가닥 햇살을 비춰주었다.